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짐승은 바로 세상 제국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용이 권세를 준 짐승과 더불어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42달 동안 그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42달, 후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방식은 바로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작은 자, 큰 자, 그리고 부자, 빈궁한 자, 이들에게 바로 표를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짐승표이면서 제국의 표식입니다. 세계 정부 국민이라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짐승의 종이 되기 때문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그 수가 바로 666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강화되는 빅브라더 감시 시스템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완전한 1인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는지 특히 오늘은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 감시 시스템은 이거 바로 정보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강국, 한국처럼 IT 인프라가 발전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빅브라더라는 큰형이라는 뜻이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널려있는 CCTV입니다. 이 CCTV는요, 하늘의 위성, 하늘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시골 구석구석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CCTV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CCTV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 CCTV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CCTV는 앞으로 범죄자를 인공지능으로 AI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판별해냅니다. 그래서 범죄와 사고 현장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으로 거기까지 기능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CCTV로 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브라더 시스템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러나 빅브라더는 엘리트를 말합니다. 신세계 정부주의자들 스스로를 빅브라더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엘리트라고도 합니다. 이 빅브라더리요, 전 세계 사람들을 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든지 외출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움직임이 그들에 의해서 포착되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이 빅브라더라는 용어는 영국의 소설가였던 조지 오웰이요 1984라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오늘날의 현대 정보통신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통치 권력을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체계, 즉 정보를 독점해서 말입니다, 통제하는 거대 권력자, 이란 사회 체제를 일컫는 것이 바로 빅브라더입니다. 소위 세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세계 정부를 세운 사람들 말입니다. 권력자는 실시간 보내오는 인공지능 폐쇄 회로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빅브라더는 말입니다, 음향과 영상까지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텔레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거리와 가정에 설치합니다. 설치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집된 정보로 사회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내용인데, 이 소설 내용이 현재 그대로 성취되는데, 중국을 좀 예로 많이 보면 공산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엄격하게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식의 지금 나름대로 중국식의 공산사회, 이거 전체주의 사상이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도 전체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과거에는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전체 사상들은 보면 자유주의와 반대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공산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고,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는 전 세계를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적그리스도 사상,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묶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엘리트, 자신의 지배 그룹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뉩니다. 특히 말입니다, 홍채나 지문, 제가 이런 강의는 벌써 몇 년 전에 다 해놨습니다. 더 좀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홍채나 지문 등 이것을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그런 생체를 인식하는 기술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선에 봤을 때는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이런 생활 여건을 제공은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인정을 하기 위해서 보안 영역 등의 사용을 할 때 말입니다, 빅브라더의 한 요소가 되어서 결국은 모든 사생활이 빅브라더에 의해서 감시 감독된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얼굴 스캐닝만으로도 개인의 신상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안면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정부나 집단 갱스터,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 이거 저 이미 몇 년 전에 다 영상으로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세계 전략, 패권 전략입니다. 중국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중국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한번 보면서, 왜 중국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자, 중국의 전 세계 패권 전략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중국을 이상적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바로 정치 철학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중국을 통한 세계 지배 계획이죠. 13억 중국 인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한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 우리 조선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안과 내륙, 빈부계층을 하나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정신 집권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4년제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7년 4월 10일 미중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이 아닌 중국과 한반도, 코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반도는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Part of China. 차이나의 한 파트였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부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고대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을 정복했던 적도 있었고 통치했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교입니다.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이후에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잘 아는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바란다. 부산에서 어디까지요? 유럽까지 가는 그런 러시아 횡단철도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유럽으로 향하는 것을 1대1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 스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스 송유관을 통해서 유럽까지 또 뻗어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한국의 친중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기독교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일치합니다.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 누굽니까? 공산당을 싫어요. 이승복이었습니까? 그 아이는 어릴 때 공산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쁘고 공산당이 무섭고 공산당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산당은 싫어요, 어린아이도 싫어요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시진핑의 1대1로가 뭐냐 하면 해상과 육로를 통하는 과거의 실크로드, 장사꾼들이 다녔던 그 길이 실크로드, 유럽까지 비단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길인데, 시진핑은 육상과 해상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벨트 앤 원 로드입니다. 한 벨트, 한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마국 전쟁 루트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도 공산당이 싫어요.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중국을 중심으로 한 60여 개 주변 국가의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1대1로 정책입니다. 가장 먼저 대만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동투르키스탄, 티베트, 몽고족이죠. 그리고 인접국인 북한, 남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 절반 정도까지 동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죠. 베트남, 인도, 몽골, 러시아. 이것이 바로 1대1로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제패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겠다. 제1의 패권 국가 세계 지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절대 시장 경제를 채택했을 뿐이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했을 뿐이지, 그들의 원래 표범의 모습, 사자의 모습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공산체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특징이 뭡니까? 전체주의 특징은 엘리트에 의한 세계 지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계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엘리트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 그런데 시진핑은 민주주의 인권보다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선호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고, 자유보다는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law and order, 이게 바로 신세계 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통합된 세계 시스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구소련이 붕괴하게 됩니다. 딱 만 2년입니다. 계획적으로 붕괴시킨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때 누구였죠? 고르바초프? 이분이 신세계 질서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소련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구권이 다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 내지는 소련 연방에서 탈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98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산사회로 남아있죠. 그래서 중국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것을 개방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유시장 또 경제체제, 서로 시장에서 서로 자유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인정해 줄 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자기의 기업이 경쟁했을 때 경쟁에서 계속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큰 기업들은
물론 국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사유재산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계량사회주의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표범이 모습을 변하게 한다면, 반점을 변하게 한다면, 구수인이 그 피부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중국도 변하고 북한도 변할 수 있어요. 변할 리 없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감히 전 세계의 초강대국가 미국의 대통령의 전화를 무시해버리고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기로 작성하지 않고서는. 직통전화 개설된 것은 아시죠? 저는 김정은이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제 볼튼이 말입니다. 뒤에 빠져있다가 다시 앞에 나오고 있어요. 시간 끌게 하지 마라. 빨리 핵 처리해라. 핵을 처리하면 북한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 중국의 한번 감시 시스템을 보시겠습니다. 텐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굴을 3초 내에 인식해버립니다. 신문에 난 내용인데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얼굴 3초 내 인식, 빅브라더. 중국의 무서운 AI 기술, 중국의 감시 시스템 텐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속도 내는 중국, 감시공화국 이렇게 신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자국민 감시 시스템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느냐 하면 전 세계 감시 시스템이 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미리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왕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눈이 위성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텐왕. 텐왕은 CCTV에 찍힌 사람, 차량 등을 인공지능 AI가 분석해서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누굽니까? 이세돌을 이긴 거 아시죠? 인간 지능을 이미 넘어뛰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성별이나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표식하고 기록되고 정보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사체가 찍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저렇게 나오죠. 피사체가 성별이 무엇인지, 성인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인종, 피부 색깔, 키, 반팔 입었는지, 긴 바지 입었는지 이런 거, 차량 번호, 색깔, 하여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위성에 있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24시간 사람들을 와칭,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 영상 감시 시스템 텐왕, 저 시스템 저렇게 모든 차량의 움직임 이런 것을 저런 식으로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다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부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기록된 것은 영원히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인데요. 이 빅데이터 기술은 70억 인구 전체를 전부 기록하고도 남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말입니다. 현재 2천만 대에 달하는 위성 텐왕을 2020년까지 4억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는 자국민을 이제 감시 감독하는 거죠. 자, 2017년 기준으로 중국 땅에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가 이미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한 기둥에 여러 대의 AI입니다. 인공지능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해줘요. 인공지능이니까 사람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모든 것을 판별하고 식별하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3초 안에 다 해서 알려준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 지상에서는 이렇게 한 기둥에 매달린 여러 대 감시 카메라가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에 텐왕이 있지요. 서로 이제 서로 디지털 방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과학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을 24시간 와칭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텐왕 같은, 위성 같은, 그리고 추적 이런 카메라를 인간이 피할 길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광문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물론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건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감시 시스템은 인간들을 감시 감독해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지요. 감옥에 가두거나. 자, 중국의 공안부가 13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얼굴도 해왔죠. 이미 되어 있고, 신분증 사진과 실제 사진을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길거리 곳곳에 아까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설치된 이런 안면인식 기능을 가진 AI 카메라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매칭을 시키면서 계속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사람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1,400만 명의 정보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병원을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까지는 DNA 샘플 1억 개 수집을 목표로 하고, 나중에는요 3억 인구 전체를 다 수집을 해 놓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절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지 않는다면 중국 구이안 경찰서에 설치된 거대한 디지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거대한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찰서마다 저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모든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디지털 시스템이 없는 곳이 없죠. 저것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들을 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리에서는 말입니다. 안경을 쓴 경찰이 있는데 이 안경은 거의 말입니다. 삽시간에 한꺼번에 쓱 한번 이렇게 보기만 하면 1만 명을 스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 안경이죠. 이 안경을 끼고 한번 돌아보면 1만 명 정도가 1만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수집이 되는 그런 안경을 끼고 경찰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중국입니다. 아니요, 앞으로 미래의 사회상입니다. 미래상입니다. 또 텐왕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여러분 아시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GPS 안 쓰는 것도 없잖아요. 뭐 스마트폰. 이거 하고요. 텐왕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면 인식 장치.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심지어는 용의자, 범죄 용의자 탐색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릴 때 사진이 있잖아요. 한 장만 가지고 현재의 모습까지 다 있잖아요. 그 한 장 사진 가지고 재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 그리고 주소, 신분증 번호, 개인정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해버립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AI 관련 산업을 2020년까지 산업을 위해서 1,500억 위안, 그리고 2025년까지는 4천억 위안의 예산을 책정하고 총 여기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중국의 광동성 광저우에 신설되는 광주역입니다. 광주 지하철역에 신설되는 최고화질 화상도 UH-D급 CCTV를 설치하는데요. 4호선 역과 내부, 기차 내부에 설치하는데 기차 한 대당 30대씩 설치를 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표정까지 슬픈지 기분이 나쁜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중국판 빅브라더 1억 개 육박한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중국 전역에 이미 1억 7천만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3년 내로 4억 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몇 개 계속 나오니까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위성 텐왕이
4억 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인공지능 카메라 2천만 대 설치되었고 2020년까지 DNA 샘플은 1억 개를 수집할 것이고, 그리고 안면 인식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는 1억 개를 더 설치할 것이고, 앞으로 3억 개를 더 설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설치하는 거죠.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범죄 사건 해결이 아닌 불순한 목적이 악용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베이징 대학의 쉐준 베이징 대학의 법학원의 부원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슈카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정부 기관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통일된 법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정보권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냥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컴퓨터 관련 ICT 산업이 계속 발전하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것이 바로 빅브라더가 잡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빅데이터 기술, 빅브라더가 잡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은요,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엠너스티 조사관 윌럼 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과 촘촘한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선도적인 얼굴 인식 기술의 본거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도 중국 사람은 피하거나 숨거나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AI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하실에 딱 갇혀서 모든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방식의 어떤 있잖아요. 모든 기기들을 파쇄하고 지하실에 딱 들어있고 몸에 칩을 받지 않으면 숨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모든 움직임이 공안 당국에 의해서 포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하이에 본부를 둔 보안회사 이스비전이라는 보안회사는요,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13억 명의 국민 얼굴을 3초 안에 구별해내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사진을 서로 대조했을 때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거의 않는다는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빅브라더 기업이 있습니다. E2 테크놀로지라고 있고 센스타임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근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매근이라는 그룹의 브랜드 이름이 바로 페이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거비와 센스타임은 중국 전역에 무엇을 하느냐,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카메라, 이것을 바로 전체로 이렇게 보안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중앙 데이터, 국가의 중앙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현재 전부 통합을 시켜서,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통제 시스템에서 심지어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까지도 다 포착이 가능하게끔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통합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 기업은 중국 공안국의 쉐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쉐랑은 뭐냐면 백설 같은 빛이라는 뜻에서 쉐랑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쉐랑 공정의 얼굴 인식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이 바로 대중의 눈은 눈처럼 밝다, 이런 슬로건이 공산당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쉐랑 공정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 감시 사업이 바로 쉐랑 공정이라고 합니다. 쉐랑 공정의 일환으로 말입니다. 사천성에만 이미 1만 4천 개, 마을에는 4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붙이든지 전국에 이런 감시 카메라를 계속, 무슨 옛날에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농촌까지 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막 눈만 뜨면 새마을 운동 노래까지 막 나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쉐랑 공정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뭘?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거. 그걸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통합 대상은요, 길거리 CCTV만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TV가 옛날 것입니까? 아니면 스마트 TV입니까? 스마트 TV는 우리들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어요.
TV가 우리들을 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무엇을 여러분이 설치하든지 간에 그게 다 기록이 남아요. 누구와 만나든지 무슨 통화를 했든 이메일을 했든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뭘 했든 간에 무조건 다 기록이 남는데 그래서 빅데이터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을까요? 다 됩니다. 다 돼요. 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바로 이런 AI 인공지능이 다 기억해요. 완벽하게 영원히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 활동에 노출이 싫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요. 지하실에 숨어 있든지 모든 스마트폰도 끄고 모든 기기들을 다 꺼버리고 꺼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의 노출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있잖아요. 활동이 사실은 다 우리나라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런던, 영국 할 것 없이요. 최첨단입니다. 얼마나 우리 빠른 스피드에 인터넷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이 그만큼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많다는 것이고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매급이라는 회사는 경찰과 연계되어서 일합니다. 이런 시스템들, 이런 보안 회사들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당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갱스터 집단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악용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매급이 브랜드명이 페이스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중국 경찰이 잡은 용의자만 해도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달의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더는 수천 대의 카메라를 보면서 용의자를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다. 영상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용의자를 쫓아 알려준다. 이 AI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냥 계속 경찰이 그냥 그 화면을 보면서 옛날에는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사진 하나만 입력시켜주면 전국을 헤매서라도 AI 인공지능 카메라가 찾고 연결하고 위성을 통해서 찾아서 그 사람을 바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을 실험을 했는데 그 얼굴 사진 하나 주고 찾아내는데 경찰이 잡아내는 데까지 7분 걸렸다고 합니다. 잡는 데까지. 자, 이것은 CNN 부사장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들 기관들은 중국 내 경찰, 세관, 항만, 그리고 집단, 갱스터 이런 공공 관련 안전기관들과 연계해서 13억 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상하이 메트로는 작년 1월에 인공지능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뒤에 3개월 동안 지하철에서만 567명의 범인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동성의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에서는 범죄 용의자 22명을 검거했고 푸첸성 샤먼시에는 E2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버스 소매치기 사건 자체를 30%나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범죄도 하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말합니다.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중국이 이러한 뇌파 측정 등으로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고 있다. 그림을 보시면 무슨 센서가 부착된 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데 중헝전기입니다. 항저우의 중헝전기가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작고 가벼운 무슨 센서가 부착된 모자를 저렇게 다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무조건 씌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전문가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기술법에 있는 무슨 필상 규칙입니다.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그 숫자를 받아서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다 읽어내서 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이 사람은 정신 상태가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파이어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병실 같은 경우에도 특수하게 설치된 특수카메라, 그리고 침대 밑에 압력 센서, 그리고 환자가 쓰게 되는 모자에 부착된 센서가 환자의 상태나 감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특수카메라는 환자의 표정과
체온까지 다 체크합니다. 압력 센서는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죠. 병원은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 환자의 모든 상태를 감시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는 이런 것을 체크해서 처방도 내릴 수 있고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악용할 경우에는 그 사람과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의사가 내지는 당직자가 원한 관계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 간 소통 채널인 모바일 메신저 있잖아요. 메신저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의 채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우리 IS에 가입하자. 농담했다가 한 달 뒤에 공안국에 체포되었답니다. 그리고 인민법원은 테러리스트를 부추긴 혐의로 9개월 징역에 벌금 1,000위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 그다음에 더 무서운 또 감시 체제가 있습니다. 보시겠는데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중국인 전 국민의 등급 매겨 감시 중국의 소름 돋는 계획. 중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죠.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사이버법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방금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사이버 인터넷 그런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합니다. 자, 중국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3대 이동 통신사에 금지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 인터넷 VPN 접속입니다. 이 VPN 접속은 뭐냐면 우회 접속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접속이 바로 안 되고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던 사업자가 또한 체포되어서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자에게도 징역 5년 6개월, 이것이 바로 사이버 보안법입니다. 미국에도 이게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VPN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를 운영 자체가 잘해 중국에서는 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인 것으로 회사들이 바로 구글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였는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접속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인 사이버 보안법인 만리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과 그리고 컴퓨터 방화벽인 거죠. 벽을 세우는 거죠. 방화벽. 그래서 합쳐서 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2014년 중국 정부의 사회 신용 시스템의 일환으로 상하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상하이에서 경적을 울리면 차량 번호가 말입니다. 도로 한쪽 편에 있는 전광판에 뜹니다. 차량 번호가. 그리고 약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 부과와 함께 감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적도 울리면 안 돼요. 사회 신용 평가에 경적 울리는 사람도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좀 살펴보면요, 참 희한한 것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적 사회 통제 전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용하면은 돈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면 5개 부분에서 30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온, 오프 라인 상의 신용, 금융, 사회, 심지어는 시민의 모든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온라인으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싸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누가 무엇을 사는지 사실은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을 이 사람이 검색을 하는지 그것도 기록이 되고 남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록하는지, 제가 무엇을 설치하는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반정부주의자구나.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형도 가능한 것이 오늘날에 미국에도 그 법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이잖아요. 반테러 법안으로. 9.11 사건 이후에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송 경로, 통화 내역, 그리고 친구들이 누군지, 가까이 만나는 지인들이 누군지, 그리고 뭐 친척 내지는 누구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통화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통화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를 하면 그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어요. 그 범죄 추적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범죄 추적하면 통화 예를 들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워요. 내 스마트폰에서는 다 지웁니다. 안 지워져요. 그게 이런 회사들,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에는 사실은 다 남아져 있어요. 안 지워져요. 영원히 안 지워지고 영원히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범인을 잡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겁니다. 원래 신용평가 경제 분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의 모든 삶 전체가 신용 시스템에 기록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인터넷 검색 이력과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2020년까지 13억 전 인구에 대한 국민의 신용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즉 신용 점수는 중국에서는 이제 곧 그 사람의 점수가 되고 이것은 세계적인 엘리트들의 지향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바로 그들이 매기는 점수가 사람의 점수예요. 옛날에 왜 종을 사고 팔 때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노동력이 있으니까 비싸게 팝니다. 그죠? 노동력이 없는 여자나 안 여자는 싸게 판다. 싸게 매겨요. 같은 이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로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을 동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중국인은 각종 제재를 받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회장인 장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의 항공기,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비행기도 못하고 외국도 출입 못합니다. 600점 이하로는요, 샤핑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 자,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350에서 950점으로 매겨집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대출, 의료 혜택, 교육, 창업 지원까지 가능하지만, 그리고 해외 비자 취득하거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쉽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대를 받습니다만 600점을 받지 못하면 80만 원 미만의 온라인 쇼핑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하의 쇼핑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600점 이상을 받으면 80만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규제를 해놨어요. 내 돈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못 쓰도록. 자,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행동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행동이 온라인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바란다. 이게 조차익 알리바바 부회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올바른 행동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 올바른 행동은 중국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존엄이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잣대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신용 시스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회적 신용평가 점수에서 소득세 납부나 공과금 납부, 대출 상환 이런 것은 신용평가에 들어갑니다. 그죠? 한국에도 들어가잖아요. 돈을 늦게 낸다거나 그러면 신용이 나빠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한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항목이 있어요? 효도, 그리고 온라인 대화 내용, 그리고 쇼핑의 그 습관 등은 수치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채점합니까? 근데 이게 채점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직구로 해외에 있는 물품을 많이 구입하면 그 사람은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애국주의자로 낙인 찍혀요. 그래서 불이익을 공공기관에 취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효하면 자신의 자식이 학교 갈 때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불효의 측정을 어떻게 정부가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인간 통제입니다. 자, 시진핑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중국 국민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신시대 AI 빅데이터로 권력 잡는다. 시진핑의 디지털 레닌주의 연합신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진핑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입니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고 신레닌주의라고 그래요. 레닌주의를 따라가되 대신에 이런 AI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그래서 레닌주의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조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어떤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넉넉히 우리 한국이 중국을 따라가지 않죠. 무슨 중국몽입니까? 중국몽하고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함께하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레닌주의가 뭐냐면요, 바로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레닌은 바로 마르크스 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이 이끌어 완전한 공유재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일만 시키고 재산은 국가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들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거죠. 자, 모택동은 그 다음에 지도자 모택동은 서구식 문화와 시장 경제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집권자였던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서구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서구 사상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좀 이렇게 탈이념적입니다. 너무 공산 사상만 가지 않고 이념에서 좀 어느 정도 자기 공산 사상 이념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탈이념적 개혁 개방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점인에 의해서 개성되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아주 강화됐어요. 시진핑은요, 개인주의를 우선합니다. 분권주의, 개인주의를 참 배격합니다. 개인주의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전체주의 사상은 무섭습니다. 히틀러, 독일도 그랬고요. 이 전체 나치즘, 전체주의잖아요. 이 전체주의는 바로 엘리트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 계급, 노동자 계급, 국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지금껏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은 아주 무서운데 우리 한국이 전체주의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쫓아가야지. 40%가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분권주의, 그리고 시진핑이 가장 배격하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를, 기독교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탄압 정책,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것은 바로 중앙집권 정책입니다. 이 중앙집권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님으로, 그 세력이 바로 중앙집권, 1인 독재체제, 공산,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중국을 위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빅브라더에게 점령된 온라인 공간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정보 수집력을 가진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업이 바로 구글.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그리고 도용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빅브라더 논란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을 신이라고 그래요. 구글 신.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구글 외에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등의 기업이 바로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빅브라더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이미 상당 부분 빅브라더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계정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다 연동되어 있죠.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계속 늘면서 이제 빅브라더는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누굴 만나는지 혹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 생각이 무엇인지까지 읽어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상이 구글에 저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신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 지금은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휴대폰 현 위치 정보가 수집되어서 매분 단위로 추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진동으로 해놓으셨죠? 스마트폰 끄진 않으셨죠? 예? 추적되고 있고 저장되고 있고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저장됩니다. 구글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누락 없이 완벽하고 영원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동의하에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거 에릭 슈미트 구글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어느 정도 예측합니다. 구글의 대용량 저장 능력은 15억 엑사바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70억이 넘는 인구의 모든 1분 1초가 기록이 되어서 남겨서 그리고 보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용량이. 그래서 빅데이터. 영국과 한국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감시 체제, 시스템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강의한 것에 소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전신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소나무 잎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위치 추적 시스템인 것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신입니다. TV조선이 이렇게 말해요. 빅데이터가 만든 빅브라더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RFID 몸속에 집어넣으면 완벽한 이제 원 시스템으로 갑니다. 1등 독재 적그리스도 정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RFID가 들어있는 무선 식별 주파수 아이디입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베리 칩을 우리 몸속에 삽입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는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하늘 끝에 갈지라도 아니면은요 바다 깊숙이 해저 깊은 곳까지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이 되어서 바다 깊은 곳에 빠져버렸어요. 형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구글신입니다. 자, 이 RFID 주파수 식별 아이디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찾아낸다는 거죠. 네. 몸속에 삽입되면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RFID는 의료 행위를 위해서 의료 행위는 정말 이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치매 환자, 당뇨병 환자 같은 고위험 인구에게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미. 내열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베리칩은 안테나와 마이크로칩이 함께 내장되어 있어서 한 번 수술하면 돼요. 쌀알 크기의 그 칩을 12mm 주사기를 한 번만 삽입하면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충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막 깊숙이 엉덩이에 심어버리면 이게는 충전이 안 돼가지고 수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재충전이 가능한 라듐 전지가 들어있어서 충전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팔 등에 뭐 맞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손이나 이마가 낫겠죠. 이마가 가장 안전할 겁니다. 이마가 부딪히면 위험하겠지만 터지니까. 출입문 키나 배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번호키 딱딱딱 누를 필요도 없어요. 이마에 하나 딱 받고 가면은 자동으로 열려요. 아무에게나 열리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에어컨 가서 지금은 누르고 있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제 제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사람만 인지해줘요. 그래서 가면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에어컨도 막 켜집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기밥솥 원하면요. 전기밥솥도 그런 밥솥이 나오겠지요. 그죠? 그러면 굳이 전기밥솥 누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칩을 받은 사람이 작동시키는 대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매개체로 사용을 하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은 하지만 그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난 당할 염려도 없고 돈도 여기 들어가고 안전할 것 같으나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죽이고 그 지문을 사용할 수, 그 사람의 손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칩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문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추적 혹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엘리트들은 이미 수면을 취한 상태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칩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허락 안 하시고 내 의지가 있다면 받지는 않습니다. 아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칩을 삽입했고요. 시술 중에 의료기기 임플란트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엉덩이 임플란트, 그리고 무릎 대체기, 티나눔 로드, 그리고 메디칼 메쉬, 티나눔 로드, 그리고 페이스 메이커 같은 장치들, 그리고 가슴 성형 보형물에도 칩을 삽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면역력이 회복이 되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병원 가지 않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고, 병원에 갈 때도 아무거나 사인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허가하고 몸을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 신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빅브라더가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RFID가 들어간,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베리칩을 몸에 삽입을 해서 128개 유전자가 들어간 칩을 삽입해서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말씀해 주시는지, 저는 이 말씀 제가 넣으면서 참 감동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저런 정치인들을 사용해서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빅브라더에게 온 세계가 점령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